1. 지옥에서 시작된 역전 드라마. 서울 구로구 고시텔 골목. 곰팡이가 핀 벽지와 새어나오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이평도 안 되는 방. 68세 김순자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플라스틱 접시에 올려놓는다. 오늘도 아들 정우가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시계 바늘은 이미 밤 11시를 넘어섰고 아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순자의 손은 관절염으로 비틀어져 있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동네 교회에서 받은 헌옷이고 발에 신은 신발은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다.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도 아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3일 전 40세 아들 박정우는 냉혹하게 선언했다. 자신은 이제 엄마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자기도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바빠 죽겠다고 말하며 30만 원을 던져주었다. 그 돈이 순자가 가진 전 재산의 전부였다. 40년 동안 청소부, 식당 설거지, 폐지 줍기까지 하면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다. 순자는 차가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을 삼킨다.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라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천장에 곰팡이 핀 부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빈 양은 냄비 안에 똑똑 소리를 낸다. 이것이 68년을 살아온 김순자의 처참한 현실이었다. 1974년 18세의 김순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2,000평 규모의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성은 동방그룹의 창립자로 건설업과 유통업 그리고 제조업까지 아우르는 당시 재계 7위의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파리에서 공수해온 명품 한복을 입고 전용 운전기사가 모는 최고급 벤츠 600을 타고 이화여대 불문과에 다니는 전형적인 재벌가의 공주였다. 그녀의 하루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아침에는 개인 요리사가 만든 한정식을 먹고 오후에는 승마클럽에서 말을 타거나 골프를 쳤다. 주말이면 아버지의 전용기를 타고 제주도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녔다. 그녀의 옷장에는 샤넬, 디올, 구찌의 최신작들이 가득했고 손목에는 당시 가격으로 100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친구들과는 청담동의 고급 찻집에서 만나 유럽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혹한 순간에 찾아왔다. 1975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김태성의 사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탄압이었다. 당시 정권의 실세와 대립각을 세웠던 김태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세무조사, 검찰수사, 은행의 대출 회수, 언론의 악의적 보도까지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동시에 몰려왔다. 정부는 동방그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 작정한 듯 했다. 가족들은 혼란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어머니 이순희는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청담동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오빠 김승호는 미국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LA로 도망쳤다. 19세가 된 순자만이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 김태성은 결국 197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한강 반포대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순자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만큼은 꼭 살아남아라. 순자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2,000평의 저택은 압류되고 스위스와 홍콩에 있던 비자금 계좌들은 모두 동결되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 몸에 걸친 명품 옷가지 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압류 대상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파티를 즐기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친척들마저 연락을 끊어버렸다. 재벌가의 공주에서 한순간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20세의 순자는 경기도 평택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박정우라는 남자와 만났다.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의 그는 순자의 과거를 전혀 모른 채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했다. 순자에게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구원자였다. 둘은 1977년 평택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1985년에 아들 박정우를 낳았다. 하지만 남편 박정우는 점점 과도한 음주와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순자가 남의 집 청소부로 일해서 번 30만 원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 번 40만 원도 모두 경마장과 화투판에서 탕진해버렸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순자를 사기꾼의 딸이라고 모욕했다. 1992년 겨울 정우가 7세 되던 해 박정우는 소주 2병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국도변 전봇대에 머리부터 박혀 즉사했다. 순자는 또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부터 순자의 진짜 생지옥이 시작되었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다. 대형마트 청소 24시간, 편의점 야간 알바, 폐지와 고철 줍기, 아파트 경비실 야간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독한 세제에 짓물러 터져나갔고 무릎은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느라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얼굴은 고단함에 주름살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버렸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절대 대학에 보내겠다는 신념으로 버텨냈다. 정우는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후에도 매달 어머니에게서 받는 50만 원의 용돈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에도 아내 민지와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리고 마침내 68세의 순자를 고시텔에서 쫓아내며 냉혹하게 선언했다. 이제 그만 독립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비참한 노파가 곧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50년 만에 기적적인 역전.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순자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의 정장 차림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법무법인 대성의 변호사 이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김순자 할머니가 맞는지 확인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 같은 거지에게 변호사가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아들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이민호 변호사는 낡은 방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순자의 부친인 김태성 회장에 대해서 기억하는지 물어봤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한다고 대답했지만 그건 다 옛날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976년 김태성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리에 여러 부동산과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들이 50년이 지나면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적 탄압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이제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설명이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이민호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토지 15,000평과 여의도 금융단지의 빌딩 3개동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식 150만 주가 순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4,500억 원 상당이라고 했다. 순자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4,500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녀가 평생 상상해본 적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변호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다. 아버지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리에 예치해 두신 2억 달러도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환율로 약 2,600억 원 정도였다. 총 재산 규모가 7,1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민호 변호사는 법적 서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이었고 이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50년 전 아버지 김태성이 딸을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언젠가 순자가 이 재산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다. 자신은 그냥 청소부였다고 말했다. 이민호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순자는 동방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이고 50년 동안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자격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순자의 은행 계좌에는 7,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VIP 고객 전용 은행 지점에 발을 들여놓았고 은행 직원들은 그녀를 극진히 모셨다. 50년 전 재벌가의 공주였던 김순자가 마침내 진짜 재벌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이것은 50년 동안 버티고 견딘 한 여인에 대한 우주의 보상이었고 곧 시작될 엄청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 비참한 청소부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10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3. 재벌 제국의 화려한 부활.
2024년 4월 순자는 이민호 변호사와 함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토지들의 규모를 직접 확인했다. 청담동 일대 15,000평의 땅에는 현재 고급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그리고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매달 임대료만 35억 원이 들어오는 황금 같은 부동산이었다. 여의도 금융단지의 빌딩 3개 동은 더욱 놀라웠다. 각각 40층짜리 초고층 빌딩으로 대형 증권회사와 은행들이 임차해 있었다. 월 임대료만 80억 원이 넘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연간 15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50년 전 동방그룹에서 함께 일했던 임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들은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의 따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송함을 표했다. 특히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전 부사장 최만수는 78세의 나이에도 순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50년 전에 사장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책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따님을 도와 동방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최만수는 현재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순자는 재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24년 6월 순자는 공식적으로 동방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회장 직책을 맡았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63층 초고층 빌딩 전체를 500억 원에 사들여 본사로 삼았다. 1층 로비에는 아버지 김태성의 대형 초상화가 걸렸고 그 아래에는 부활의 의지라는 금글씨가 새겨졌다. 순자는 더 이상 그 볼품없는 노파가 아니었다. 최고급 한복을 맞춰 입고 머리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매일 손질해 주었다. 얼굴에는 고급 화장품을 발랐고 목에는 1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도 3개월 전까지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던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동방홀딩스는 설립 첫 달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부실한 중견기업들을 연이어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건설업, 유통업, IT업까지 손을 뻗었다. 순자는 아버지가 50년 전에 꿈꾸었던 종합상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설립한 동방건설은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서울 강북구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는데 기존 건설업체들을 압도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주민들에게는 기존 평수의 150%를 보장해주고 공사 기간 중 임시거주비까지 모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연일 신화적 상속녀의 등장, 50년 만에 기적적 복귀라는 제목으로 순자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각종 경제 잡지에서는 그녀를 표지 모델로 기용했고 재계에서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순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동방홀딩스의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김순자 회장의 리더십과 비전에 열광했다. 그녀가 인수한 계열사들도 모두 흑자로 돌아섰고 직원들의 월급은 업계 평균의 150%로 인상되었다. 순자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 역시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일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5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었다. 특히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아들 정우에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쌓여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4. 무너져가는 아들의 비참한 몰락. 같은 시기 정우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대리로 근무하던 중견 무역회사 대성상사는 중국 바이어의 계약 파기로 인해 3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회사 측은 그 책임을 정우에게 전가했다. 사장은 정우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며 호되게 질책하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다. 40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된 정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직 어린 두 아이의 학비와 아파트 대출금, 그리고 아내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할 돈이 산더미 같았다. 그는 미친 듯이 이력서를 넣어댔지만 40세라는 나이와 해고 이력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절망한 정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었다. 전세금 2억 원을 빼서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로 투자했지만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이 고작이었다.
매달 적자가 500만 원씩 누적되더니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연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번 주 내로 해결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아내 민지는 그런 정우를 보며 점점 냉담해져 갔다. 당신 엄마한테라도 도움을 청해보라고 말했다.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정우는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다시 손을 벌릴 수 있느냐며 내가 독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찾아가느냐며 버텼다. 민지는 결국 친정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따로 살겠다고 선언했다. 아이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키울 수는 없다며 짐을 쌌다. 정우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들고 울부짖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중산층의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2024년 7월 어느 날 정우는 친구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아나운서가 최근 재계의 혜성같이 등장한 동방홀딩스의 김순자 회장이 올해 포브스 선정 한국 부자 순위 8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화면에는 고급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노인 여성의 모습이 나왔다. 정우는 소주잔을 놓치며 벌떡 일어났다. 그 여성의 얼굴이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김순자 68세 7,100억 원의 재산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다. 친구들은 정우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서 김순자 회장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50년 만에 부활한 재벌가의 상속녀 7,100억 원. 상속받은 기적의 할머니, 동방그룹 재건하는 김순자 회장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기사의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자신이 3개월 전에 고시텔에서 쫓아낸 어머니였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10대 부자가 된 것이다. 만약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재벌가의 아들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라는 후회와 절망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절망한 그는 동방홀딩스 본사로 찾아갔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께서는 일반 인과의 면담은 일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우는 건물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VIP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최고급 벤츠만이 그의 눈에 띌 뿐이었다. 그 벤츠 안에 어머니가 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순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창 너머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나를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정우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빚 보증을 섰던 지인이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5천만 원의 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정우에게 넘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정우는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내며 어머니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검색했다. 어머니가 재단을 설립해서 불우한 노인들을 돕고 있다는 뉴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뉴스,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뉴스까지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정우는 마지막 희망으로 동방홀딩스에 정식으로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청서에 자신이 김순자 회장의 친아들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냉혹했다. 면담 불가라는 간단한 한 줄이었다. 절망에 빠진 정우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홀로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그 사랑을 발로 차버린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가난하고 무력한 김순자가 아니었다. 차가운 대면, 무너지는 자존심. 2024년 9월 정우는 마침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방홀딩스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행사장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으로 향했다. 입구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입장할 수 없었다.
정우는 호텔 로비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순자는 수천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들 그녀에게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자신이 김순자 회장의 아들이라고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천천히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정우를 별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10분 후 순자가 별실에 나타났다. 정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버린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빌어댔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애원했다. 코와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자신에게는 이미 아들이 없다고. 40년 전에 죽었다고. 정우가 자신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돈 때문에 찾아왔다면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우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돈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그리웠다고 가족의 정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순자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자신이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연명할 때는 왜 찾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순자는 더욱 차갑게 말했다.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 10대 부자이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런 자신에게 40년 동안 핍박한 사람이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 주변에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권력과 부를 손에 쥔 차가운 여제의 모습이었다. 정우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을 고민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 그 후 정우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다. 술에 찌들어 살며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손가락질했다. 재벌 어머니를 버린 폐륜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순자의 복수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40년 동안 쌓인 분노를 조금씩 풀어놓을 계획이었다.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6. 냉혹한 복수의 시작. 순자와의 만남에서 완전히 거절당한 정우는 더욱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친구들에게마저 손을 벌렸지만 모두들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그가 어머니를 버렸다가 재산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폐륜아라고 손가락질했다. 한편 순자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는 정우가 다니던 회사들의 모기업을 하나씩 인수해 나갔다. 정우를 해고했던 대성 상사의 모에 쌓인 대성그룹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을 즉시 해고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투입했다. 정우를 무능하다고 모욕했던 그 사장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다. 순자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우의 전 아내 민지가 다니는 회사도 순자의 타겟이 되었다. 민지는 대형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순자는 그 백화점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 전체를 철수시키며 민지의 부서를 해체해버렸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충격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업계 어디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순자가 은밀히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지는 시급 9,000원짜리 편의점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는 민지의 모습은 과거 순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순자는 또한 정우의 학창시절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까지 추적했다. 그들 중에서 과거의 정우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놀렸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회사의 투자를 철회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경쟁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타격을 가했다. 특히 정우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이상우는 순자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상우는 과거에 정우 집에 놀러와서 순자를 보고 왜 이렇게 초라한 어머니를 두고 사는지 놀렸던 적이 있었다. 순자는 그 기억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고 상훈이 운영하던 작은 IT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순자는 상훈의 주요 고객사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상훈이 대출받을 예정이던 은행에 압력을 가해 대출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결국 상훈의 회사는 3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상훈은 개인 보증 때문에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다. 김순자 회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응징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게에 퍼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혹시 자신도 그녀의 복수 리스트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50년 동안 고통받았던 시간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그녀의 이 말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되었다. 정우의 과거 상사들도 하나둘씩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를 갈굼했던 부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심지어 정우가 다니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까지도 순자의 복수 대상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관리비를 연체한 순자를 모욕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한편 정우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복수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매달려 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신의 구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복수를 멈춰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하지만 과연 순자가 그의 말을 들어줄까? 5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7.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 2024년 12월 순자의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정우와 관련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손에 의해 몰락했고 제게는 그녀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 자신도 복수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욱 공허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길에서 어린 손자들을 만났다. 정우의 두 아들인 10살 박준호와 8살 박민호였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순자는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민지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혼자 놀고 있었다. 순자는 은밀히 손자들의 생활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아버지 정우가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가족이 다시 합쳐지기를 바라며 천진무구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순자는 깨달았다. 복수는 결국 무고한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50년 전에 느꼈던 그 절망과 아픔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뿐이었고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순자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동방재단이라는 거대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가난하고 버려진 노인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순자는 자신의 재산 중 5천억 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 건립이었다. 순자는 직접 시설을 돌아다니며 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상처들을 말이다. 두 번째로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었다. 순자는 민지와 손자들에게도 은밀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민지가 모르게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2월 순자는 정우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장소는 아버지 김태성의 묘소였다. 정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부른다는 연락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묘소는 순자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순자는 정우에게 말했다. 복수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우가 저지른 폐륜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무고한 손자들만큼은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정우 자신도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40년 동안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빌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순자는 정우에게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자신의 재단에서 일하며 진정한 봉사를 배우라는 것이었다. 돈을 받지 말고 명예도 바라지 말고 오직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속죄하라는 것이었다. 정우는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 후 1년 동안 정우는 동방재단에서 최하급 직원으로 일했다. 독거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설을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가 평생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에 순자는 마침내 정우와 민지 그리고 두 손자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3년 만이었다. 순자는 손자들에게 선물을 주며 할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그저 다음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손자들이 자라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 있기를 바랐다. 순자는 이제 70세가 되었다. 그녀의 동방홀딩스는 대한민국 5대 그룹으로 성장했고 동방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가 되었다. 매년 수만 명의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순자는 종종 재단 시설을 돌아다니며 노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아픔들을 말이다. 하지만 재단에서만큼은 그들도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자선사업에 헌신하는지.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신도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때의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정우는 이제 재단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다. 민지도 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두 아이들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순자 자신에게 일어났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함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연말에 순자는 전 재산의 90%를 동방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부였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돈은 결국 흘러가는 것이지만 사람의 진심과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순자는 또한 전국의 모든 독거노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삶에서 희망을 찾았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과 한부모 가정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